안녕하세요. 한국사검사 김준영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6.25 전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의 35년간에 달하는 식민지배를 겪었습니다. 근데 식민지배를 겪고 8.15 광복이 된 다음에 아시다시피 안타까운 남과 북의 민족의 분단이라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남한에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고요. 북한에는 1948년 9월 9일 날 김일성에 의해서 북한 정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면서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게 돼요. 그런 가운데 터진 전쟁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6.25 전쟁입니다. 올해 2024년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4주년 되는 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6.25 전쟁 하면은 지금 살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겪어보지 않은 전쟁이긴 하지만 남북분단이라는 어쨌든 우리의 독특한 현실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전쟁이죠. 그러면 사실 이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요? 북한의 집권자였던 김일성의 남한에 대한 침략 욕구가 가장 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48년에 남북이 분단된 다음에 김일성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련의 집권자였던 스탈린을 계속 찾아가요. 찾아가서 몇 번이고 제발 남한을 침략하게끔 허락을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횟수가 무려 몇 번이었을까요? 무려 70번이 넘습니다. 70번을 계속 찾아가서 이 남한을 침략하게 해달라고 사정하고 또 사정하고 사정했다. 거부할 때마다 매번 요청했다는 거죠. 사실은 이 소련의 집권자였던 스탈린은 처음에는 북한의 이 남한 침략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남한을 만약에 공격하게 되면 미국이 개입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쨌든 소련과 미국 간에 전쟁 구도가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일성이 뭔가 섣부른 행동을 상당히 방해합니다. 이게 사실은 1949년 상황까지만 해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1949년이 되면요. 우리가 45년에 광복된 다음에 48년까지 3년이라는 시기를 해방공간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였거든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우리 역사의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를 몇 개 꼽아보라고 한다면 45년부터 48년까지 이른바 해방공간이라는 시기를 꼽습니다. 항상 좌익과 우익이라는 뭔가 이념에 나눠져서 항상 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어쨌든 대립하게 되는 그런 혼란상이 있었고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요. 사실은 중국에도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사회주의가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보통 자유민주주의 하면 장제스, 그러니까 장개석이라고 얘기하게 되죠. 장제스의 중국 국민당이 있게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1945년부터 49년까지 국공내전이라는 걸 겪게 돼요. 그러니까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과의 어쨌든 2차 세계대전에서 중국이 승리를 했는데 그럼 이 중국은 어쨌든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로 갈 것이냐는 내전이 일어나게 됐고 결국은 중국 공산당이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현재 중국의 그 중국 공산당 정부는 1949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남북분단이 된 게 48년이기는 하지만 49년에 지금 갑자기 중국이 국共내전에서 어쨌든 공산당이 승리하게 되면서 완전히 상황이 바뀌게 되고 있었고 그리고 요거는 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소련이 드디어 핵을 개발합니다. 사실은 이제 핵무기를 갖고 있던 나라는 원래 미국이잖아요. 미국만 갖고 있던 그 핵무기를 소련도 갖게 되면서 이제 소련도 미국과 강대강으로 맞설 수 있다는 약간 자신감도 갖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김일성이 다시 한번 스탈린을 찾아갑니다. 남한을 공격하게 해달라. 스탈린 조건을 걸었어요. 그러면 남한을 침공하는 거 허락해주겠다. 단 중국의 마오쩌둥에 찾아가서 중국이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받아라. 그래서 실제로 결국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김일성이 다시 중국의 마오쩌둥을 찾아가서 남한을 침공하게 되면 중국이 반드시 도와주겠다라는 확언을 받고서야 드디어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시된 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1950년 6월 25일 날 발발한 6.25 전쟁이에요. 북한이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전면 침공을 하게 되는데 사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전투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38선 부근에서 남북이 분단된 직후에 계속 국지전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오죽하면요. 지금까지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1949년에 국군과 그 다음에 북한군 사이에 38선 부근에서 일어났던 전투에 참여했던 군인의 수만 7만 명이 넘습니다. 전투 횟수만 수백 회가 넘어요. 1950년에 우리나라가 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5월 달에 그거에 앞서서 북한이 다시 침공할지 모른다라는 위기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침략을 아예 몰랐던 건 아니에요. 침략할지도 모른다라고 했었고 실제로 그래서 전군에 비상태세를 내려서 계속 경계태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그게 6.25 전쟁이 일어나기 이틀 전에 해제됩니다. 이유는
3개월 넘게 계속 비상태세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국군에 대해서 모든 부대가 전 군인이 휴가, 외박 다 제한당한 상황이었거든요. 문제는 이 국군 병사들도 이제 어쨌든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휴가 가고 싶고요. 외박도 가고 싶어요. 라고 불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3개월 동안 누구도 못 나가게 했으니 불만이 컸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6월 달이 아시다시피 농사가 진짜 바쁜 농번기예요. 그러니까 이 농번기의 문제는 뭐냐면 가서 농사도 도와줘야 돼요. 휴가를 가게 되면.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 3개월 동안 국군이 휴가나 외출, 외박을 못 나가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군량미가 부족했습니다. 군인을 먹여야 되잖아요. 당시 대한민국 국군 병사가 10만 장병 정도 되거든요. 먹여야 되는 식량도 부족해져 있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6.25 전쟁이 일어나기 이틀 전인 6월 23일 날 전군의 비상경계태세를 해제하고요. 무려 10만 장병 중에 최소 40%가 다 휴가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 최전방위 38선 부근의 상당수 부대에서도 이미 40%에 달하는 군인들이 다 휴가 나가 있는 상황이었다 보시면 돼요. 휴가나 외박을 나가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때를 노려서 쳐들어온 게 바로 뭐예요? 6.25 전쟁이었던 겁니다. 이 6.25 전쟁은요, 북한이 1년 넘게 침공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인민군의 숫자는 대략 20만 명 정도 되고요. 남한의 국군의 숫자는 1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병력상으로만 봐도 당연히 북한이 2배가 훨씬 많은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소련이 직접적으로 6.25 전쟁에 병력을 개입해 주진 않지만 뒤에서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소련의 무기를 많이 제공해줘요. 대표적인 게 탱크입니다. 소련의 당시 그 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했던 탱크였던 T-34 탱크라는 게 있어요. T-34 85형 탱크라는 탱크가 있는데 이 T-34 탱크가 이미 북한에 242대가 들어왔던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탱크가 만약에 쳐들어오게 되면은 이 탱크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대전차 박격포도 필요할 거고, 우리도 거기에 해당할 수 있는 탱크가 필요할 텐데 우린 탱크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병력도 절반, 탱크도 한 대도 없고, 그럼 그 북한에 내려오는 탱크를 막아낼 수 있는 무기가 있냐? 하나도 없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6.25 전쟁 초반에는요, 실제로 어느 정도였냐면 국군 병사들이 수류탄을 들고 뛰어요. 뛰어서 실제로 탱크 앞에 다가가가지고 탱크 앞에 던지고 실제로 산화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국군의 전투력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었다. 그러면 왜 국군이 이렇게 전투력이 열악한 상황이었냐? 사실은 이제 분단이 된 직후에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인데 이때 이 이승만 정부에서 사실 이제 국방장관을 역임했던 사람이 해군 상선을 이끌었던 경력이 있는 신성모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 신성모가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1949년에 한 발언을 보면요. 전쟁이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 저 아침은 해주였어. 점심은 평양했어. 저녁은 신이 줄 것입니다. kak하 이랬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한 번 그냥 만약에 전면전 일어나게 되면 하루아침에 그냥 북한군 쓸어버리고 바로 북진 통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승만도 공공연히 우리 국군이 당연히 북한을 침공하게 되면 언제든지 북진 통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 48년에 분단된 직후에 미국이 바라보기에는요. 당시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에 만약에 미국의 우수한 무기를 지원해 주면 오히려 남한에서 실제로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기를 지원해 주지 않았던 측면도 있었고, 전면적으로 침공을 하기 전에 거기에 또 배경을 하나 제공한 사건이 있어요. 가장 많이 6.25 전쟁의 배경으로 회자되는 사건은 애치슨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1950년 1월 달에 미국의 국무장관,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무총리 플러스 외교부 장관을 국무장관이라고 하거든요. 이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딘 애치슨이 애치슨 선언이라는 걸 발표하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알래스카 쪽에 있는 안류산 열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따라와서 일본을 거쳐가지고 필리핀까지 이어지는 이 선을 애치슨 라인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게 이른바 미국의 극동 방위선이라고 얘기하게 돼요. 극동 방위선 안쪽으로 어떤 나라가 침략해 온다면 미국은 반드시 여기서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말로 뭐예요? 반드시 개입하겠다. 그 선 안에 들어갔던 나라가 일본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일본도 들어가고 필리핀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한이 들어가지 않아요. 대만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상당히 북한을 고무시키게 되는데, 만약 이 선 밖에 있는 나라가 외부 세력의 침략을 받게 된다면 가장 1차적으로는 그 나라 국민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약간 뉘앙스가 무슨 뉘앙스냐면, 뭐야? 이 밖에 대한민국이 있는데 여기서 침공을 만약에 받았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니들이 알아서 해. 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미국은 개입하지 않겠네. 이 생각이 북한에게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에치슨 선언 때문에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다 이건 아니에요.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북한의 김일성은 계속 소련을 찾아가서 남한을 침공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게 되면 미국은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오히려 확신을 더 준 사건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에치슨 선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6월 25일 날 20만 명의 인민군이 38도선을 전격적으로 넘어서 남한을 침공하게 되는데 우선 40% 휴가 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막을 국군 병사도 없고 무기도 열악한 상황이죠. 순식간에 전방에 전선이 다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동두천, 파주, 연천 그리고 심지어 서울 인근까지 다 순식간에 전선이 와장창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6월 28일 전쟁이 개전한 지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게 되는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근데 사실 문제는 그럼 도대체 이 3일 만에 어떻게 서울이 지금 함락되는 상황이었던 거냐? 우선은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 김일성의 계획은 당시 6.25 전쟁 때 작전명이 폭풍이었어요. 그러니까 폭풍처럼 몰아치겠다 이건데 전쟁 목표는 8월 15일 날 남북통일 선언을 부산에서 열겠다는 게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50일 만에 남한 전체를 먹겠다라는 게 원래 전쟁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6월 25일 개전이냐면 사실 8월 15일에서 딱 거꾸로 50일을 세보면 그게 6월 25일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예를 들어서 6월 23일 경계태세 해제 이런 걸 알았던 게 아니라 작전명 작전 목표가 50일 안에 함락시키는 게 목적이었는데 공교롭게 그런 여러 가지 우연이 다 맞아 떨어지게 됐던 사건에서 우리가 초반에 대응을 엄청나게 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돼요. 안타깝게도 이게 지금 국군이 모든 전선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탱크를 막을 수 없으니까 탱크에 의해서 전선이 무너지는 엄청나게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당시 국군,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육군 참모총장, 당시에는 총참모장이라 그랬는데 최병덕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문제는 이 최병덕 장군이 육군 참모총장이긴 한데 이분이 실전 전투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이었는데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은 원래 보급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래 경기도 부평에 있는 군수 창고를 담당하던 원래 일본군이었고 광복된 다음에 대한민국 국군의 장성이 되는데 이 사람은 원래 전투 경험이 실전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었던 심성보라는 이 사람도 안타깝게도 독립운동가 경력이 있기는 하시지만 문제는 해군 상선을 운영했던 영국 상선을 운영했던 선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사실은 실전에는 상당히 경험이 전무하다시피 했던 인물들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수행하려면요, 사실은 지휘권을 갖고 있는 지도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전쟁 경력을 모르고 있던 당시 신성모, 최병덕 이 두 사람의 어쨌든 상황과 그 다음에 이들을 그냥 믿고 있던 이승만 정부 그리고 6월 26일 날 국회에서 지금 북한이 쳐들어왔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서울에서 국회 회의가 열리는데 그 당시 신성모 장관과 최병덕 총참모장이 국회 연설에서 거짓말을 쳐요. 그러니까 국회 지금 대정부 질의에서 뭐라고 거짓말을 치냐면 지금 국군이 이기고 있다. 북한이 지금 쳐들어왔지만 국군이 이기고 있고 2, 3일 뒤에는 우리 국군이 평양도 지금 점령할 것입니다. 라고 지금 거짓말을 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전세는 이미 서울로 지금 쳐들어오고 밀려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너무나 상황이 희박했기 때문에 창동 미아리 전선을 돌파해서 T-34 북한의 탱크가 이미 서울에 들어섰을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 이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문제는 대전으로 대통령이 피신했는데 국회도 몰랐고요. 당시 정부의 주요 기관도 다 몰랐어요. 그래서 다음 날 6월 27일 날 서울 사수 결의안을 발표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찾아가려고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를 찾아갔는데 대통령이 없는 겁니다. 이미 대전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방송을 하나 녹음해가지고 당시 서울에 있던 경성방송국 라디오에서 방송을 틀게 되는데 우리가 사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졌던 건 이 당시 방송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 대통령 이승만입내당 우리 국군이 지금 북한의 침략을 맞아 웅진반도 그다음 개성 파주 연천 승리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시기 바랍니다. 약간 이런 식의 어쨌든 방송을 했다라고 알려지는데 그거는 팩트가 말씀하면 그건 사실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말한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근데 방송을 했던 건 맞습니다. 내용은
미국의 메가더가 지금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다고 해서 도와주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반드시 미국이 올 것이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연설이 원래 본 내용이거든요. 근데 내용이 들어보면요. 그럼 미국이 온다는 거잖아요. 참고 기다리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있으라는 거구나. 라는 약간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그 대통령 연설 방송 직후에 전쟁의 상황을 알려주는 방송이 나오게 되는데 내용이 뭐냐면 지금 국군이 지금 북한의 인민군의 침략을 받아 승리를 하고 연전연승해서 북진하고 있습니다. 38선 부근을 넘어서 국군 용사들이 인민군의 침입을 다 물리치고 있습니다. 대통령 연설 나왔는데 바로 그 다음 방송이 나오면 이기고 있구나. 미국도 온다고 하네. 그러면 피난 가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해서 당시 서울 시민이 대략 한 144만 명에서 1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대부분이 이 방송을 믿고 피난을 안 가게 되는 상황이게 됩니다. 이 당시 국군에서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데 한강에 지금은 20개도 넘는 다리들이 많이 있지만 이 당시는 다리가 3개였어요. 한강대교, 한강철교, 그리고 광진교였습니다. 근데 광진교와 한강철교는 이거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도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강을 넘어서서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인도교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거는 한강대교밖에 없었어요. 북한군의 탱크가 서울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듣자마자 새벽에 피난민들이 미친 듯이 지금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리를 폭파시켜버려요. 이른바 한강 인도교 폭파입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가고 있던 국군 병사, 민간인들이 즉사하게 돼요. 최소 수백 명, 600명 이상이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초반의 상황이 지금 졸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 지휘부는 지금 제대로 대처도 못하고 심지어 총괄된 지휘체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한강 인도교가 폭파된 건요. 지금 서울 시민들의 대다수가 남쪽으로 피난 갈 수 있는 피난길을 막았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이 한강 이북 지역에 무려 국군 병사들이 4만여 명이나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4만여 명의 테러를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부대들이 각기 한강을 자체적으로 건너게 되는데 그 와중에 수많은 중화기 같은 무기들 다 버리고 와야 되죠. 그리고 강 넘지 못하고 또 북한군에게 공격을 받아 사망하게 되는 인력 손실도 일어나게 되면서 엄청난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된 사건이 한강 다리 폭파, 즉 인도교 폭파였고 다만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고 서울이 지금 점령당한 상태에서 북한이 6월 28일 날 서울을 점령하거든요. 근데 북한이 한강을 넘은 날짜가 7월 1일입니다. 북한은 왜 서울을 점령하고 3일 동안 서울에서 움직이지 않았는가?